사방이 조용한 강당 안. 수백 명의 시선이 10살 소년에게로 집중되고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한준. 대한민국 수학 올림피아드 결선 무대. 마지막 문제만이 거대한 스크린에 떠 있었다. 문제는 우주의 끝처럼 아득하고 복잡한 수식들로 가득 차. 대부분의 참가자는 이미 포기한 뒤였다.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조차도 이 문제는 사실상 풀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겼다. 참가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설계된 해답보다는 접근 방식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문제였다. 그러나 한주는 미동도 없이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소년의 맑은 눈동자에는 혼란이나 불안 대신 차가운 지성이 번뜩였다.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에서 단 하나의 시작점을 찾아낸 것처럼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정적 속에서 타자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처럼 울려 퍼졌다. 심사위원 한 명이 옆 사람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저 아이, 지금 뭘 하는 거지? 설마 풀겠다고 덤비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과 함께 약간의 불신이 섞여 있었다. 한준의 접근 방식은 기존의 어떤 수학적 이론과도 달랐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논리였다. 몇 분이 흐르고 한준은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스크린에 나타난 그의 답안은 단 한 줄의 간결한 수식이었다. 강당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심사위원들은 황급히 검증 프로그램을 돌렸고 곧이어 믿을 수 없다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정답입니다. 경쟁자들의 감탄과 어른들의 놀라움 속에서도 한주는 무표정했다. 그에게 이 문제는 이미 머릿속에서 수십 번도 더 풀어본 놀이에 불과했다. 상패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뒤로 한 채 소년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따뜻한 집,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엄마. 이서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다. 한주는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엄마와의 약속을 떠올렸다. 오늘 우승하면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주기로 했다. 엄마는 항상 우리 아들 머리 쓰느라 힘들었지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다. 두 식구뿐인 작은 아파트는 한준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그곳은 엄마의 따뜻한 미소와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수많은 책으로 가득한 우주였다. 엄마는 유명한 학자도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었지만 한준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한 스승이자 유일한 가족이었다. 엄마는 왜 어려운 수학책만 읽어 어린 한준이 물었을 때 서연은 웃으며 답했다. 세상의 모든 비밀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단다. 준아, 그리고 이 숫자들은 가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지. 그녀는 복잡한 양자역학 방정식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이건 모든 문을 여는 열쇠란다. 버스에서 내린 한준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낡은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늘 나던 구수한 찌개 냄새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상한 일이었다. 엄마는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다.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조용히 문을 열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대답은 없었다. 집안은 불이 꺼진 채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현관에 벗어둔 엄마의 신발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주는 불을 켰다. 거실은 비정상적일 만큼 깨끗했다. 평소라면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을 책들이 책장에 완벽하게 꽂혀 있었다. 소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기 시작했다.
이것은 엄마의 방식이 아니었다. 엄마는 정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다. 그녀의 공간에는 언제나 창의적인 혼돈이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 집안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꾸며놓은 모델하우스처럼 인위적인 질서만이 가득했다. 부엌으로 달려갔다. 가스레인지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 거리가 하나도 없었다. 식탁 위에는 엄마가 아침에 마셨을 찻잔이 놓여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린 듯했다.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는 직감이 소년의 머리를 강타했다. 한주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의 책상, 컴퓨터, 침대까지도.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아이의 걱정이 아닌 분석가의 냉철한 시선으로 그는 공간을 훑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방문 아래쪽, 거의 보이지 않는 곳에 미세한 극힌 자국을 발견했다. 마치 무언가 무거운 것을 억지로 끌고 나간 듯한 흔적이었다. 그리고 거실 바닥, 소파 다리 옆에서 아주 작은 유리 조각을 발견했다. 엄마의 안경테에 붙어 있던 작은 장식과 똑같았다. 엄마는 안경을 자신의 분신처럼 아꼈다. 절대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가능성들이 빠르게 계산되었다. 사고 강도하지만 집 안에는 없어진 물건도 다툰 흔적도 없었다. 오히려 너무 깨끗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다. 누군가 엄마를 데려갔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노력했다. 모든 것은 자발적인 가출처럼 보이도록 완벽하게 연출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준을 과소평가했다. 10살 아이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한준은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자신의 컴퓨터를 켰다. 부팅 화면이 지나고 바탕 화면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화면 중앙에 열려있는 하나의 텍스트 파일에 고정되었다. 파일의 이름은 없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클릭했다. 안에는 단 한 줄의 텍스트만 존재했다. 글자도 단어도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하게 얽힌 기호와 숫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길고 아름다운 방정식이었다. 소년의 숨이 멎었다. 그것은 엄마가 예전에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했던 바로 그 양자역학 방정식이었다. 일반인에게는 무의미한 암호에 불과했지만 한준에게는 명확한 메시지였다. 이것은 납치범들이 남긴 단서가 아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엄마가 오직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남긴 필사적인 구조 신호였다. 엄마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빼앗긴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이 이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소년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제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방 안의 모든 불을 끄고 한주는 의자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오직 모니터 화면의 방정식만이 그의 얼굴을 파랗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세상의 모든 비밀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단다. 그래, 엄마. 제가 그 비밀을 풀어서 엄마를 찾아낼게요. 소녀는 키보드에 손을 얹었다. 그의 작은 손가락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수학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되찾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방정식의 첫 번째 변수를 입력하며 한주는 조용히 맹세했다. 그들이 누구든 엄마를 데려간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한주는 몇 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모니터 앞을 지켰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었고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소년의 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눈앞의 방정식은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엄마 이서연의 지성이 만들어낸 견고한 요새였다. 그는 방정식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기 시작했다. 각각의 기호와 숫자는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 배열은 여러 겹의 암호를 남역하라. 첫 번째 단계는 양자 얽힘에 대한 이해를 요구했다. 한주는 엄마의 서재에서 관련 서적들을 꺼내와 페이지를 미친 듯이 넘겼다. 밤이 깊어질수록 문제의 복잡성은 더욱 거대하게 다가왔다. 몇 번이고 계산이 막다른 길에 부딪혔고 머리가 터질 듯한 두통이 몰려왔다. 하지만 한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엄마가 남긴 유일한 길이었다. 이 문을 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와 노트를 오가며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새벽녘,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한주는 마침내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이것은 하나의 정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었다. 방정식 자체가 하나의 알고리즘이었다. 각 단계의 풀이 결과가 다음 단계의 암호를 해독하는 열쇠가 되는 연쇄적인 구조였다. 엄마는 그가 이 구조를 간파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마지막 계산을 마쳤을 때 그의 앞에는 숫자가 아닌 하나의 긴 명령어 문자열이 나타났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의 한 구절 같았다. 한주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떨리는 손으로 그 명령어를 자신의 컴퓨터 터미널 창에 입력했다. 엔터 키를 누르자 화면이 검게 변하며 기이한 문자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잠시 후 컴퓨터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바탕 화면에 변화가 있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드라이브 아이콘이 생성된 것이다. 그 이름은 선명했다. 판도라. 한주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아이콘을 더블 클릭했다. 암호를 묻는 창이 나타났고 그는 방금 전 얻은 명령어 문자열을 붙여넣었다.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한주는 거대한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폴더 안에는 수많은 파일과 하위 폴더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핵심 논리, 윤리적 제약, 사고 보고서, 대외비. 그의 시선은 가장 먼저 개발 일지라는 이름의 영상 파일 폴더에 멈췄다. 첫 번째 영상 파일을 열자 10년은 젊어 보이는 엄마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지금보다 훨씬 생기 넘치고 이상에 가득 찬 모습이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열정적으로 말했다. 판도라는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니야.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줄 우리의 희망이지. 한주는 다음 영상들을 차례로 재생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지치고 불안해 보였다. 판도라가 예상치 못한 학습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어. 내 통제를 벗어나는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이건 내가 의도했던 게 아니야. 한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사고 보고서 폴더를 열었다. 대부분의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일부 접근 가능한 문서 조각들을 조합해 사건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다. 통제 불능, 시스템 침해, 천문학적 손실. 판도라는 단순한 실패작이 아니었다. 재앙 그 자체였다. 보고서에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스라는 회사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그리고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의 이름도 강대현. 한주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엄마의 낡은 서랍 속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그는 개인 자료라고 표시된 폴더를 망설임 끝에 열었다. 그 안에는 공식 문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진들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엄마와 한 남자가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 남자는 차갑고 위압적인 인상의 소유자였지만 사진 속에서는 엄마의 곁에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가 바로 넥서스 이노베이션스의 CEO 강대현이었다. 한주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마우스를 움직였다. 폴더 가장 깊숙한 곳에 암호화된 의료 기록 파일이 있었다. 그는 몇 가지 가능한 암호를 시도한 끝에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했다. 파일이 열렸다. 그 안에는 자신의 출생 기록과 유전자 분석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보고서는 명확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친부 일치 확률 99. 바픈즈죠. 상대는 강대현이었다. 한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돈과 권력의 상징 같은 남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마지막 파일을 발견했다. 보내지 못한 편지였다. 대현 씨에게 이 편지를 읽게 될 때쯤이면 모든 것이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신과 함께 꿈꿨던 판도라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었어요. 나는 이 아이를, 우리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만 해요. 판도라와 함께 영원히 사라져야 해요. 부디 우리를 찾지 말아주세요.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엄마는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었다. 세상을 바꿀 수도 혹은 파괴할 수도 있는 위험한 기술의 창조자였다. 그리고 강대현은 단순한 CEO가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는 아버지였다. 엄마를 데려간 자들은 돈이나 원한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판도라를 원하고 있었다. 한주는 컴퓨터를 껐다. 방 안에는 다시 어둠이 찾아왔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은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자신의 출생과 엄마의 과거, 그리고 판도라라는 거대한 유산이 얽힌 거대한 음모였다.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려움과 혼란은 사라지고 차가운 목표 의식만이 남았다. 엄마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판도라가 악의적인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다. 자신에게 없는, 그러나 강대현이 가진 막강한 힘이. 한주는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갈 것이다. 하지만 아들로서가 아니었다. 그가 가진 유일한 정보, 판도라의 존재를 무기로 든 거래 상대방으로서 소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가 상대해야 할 거대한 적처럼 느껴졌다. 그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한주는 며칠 밤낮으로 넥서스 이노베이션스의 방화벽을 분석했다. 강대현이라는 남자에 대해 알아갈수록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넥서스의 보안 시스템은 단순한 기업의 것을 넘어 국가 기관 수준, 아니 그 이상이었다. 수십 겹의 방어막과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이 24시간 내내 모든 침입 시도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강대현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식의 평범한 접근법을 가장 먼저 포기했다. 그런 시도는 비서의 선에서 걸러지거나 최악의 경우 스팸 메일로 취급되어 영원히 익히지 않을 터였다. 10살 아이가 거대 기업의 총수에게 긴급한 용건이 있다는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주는 전략을 바꾸었다. 현재의 철옹성 같은 시스템을 공격하는 대신 그는
넥서스의 과거, 잊힌 디지털의 잔해 속으로 파고들기로 했다. 거대한 기업일수록 오래된 데이터와 사용하지 않는 서버들을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법이었다. 그는 넥서스의 구형 아카이브 서버 목록을 찾아내 먼지가 뽀얗게 쌓인 디지털 창고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이곳은 최신 보안 시스템에 감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한주는 자신의 흔적을 지워가며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낡은 데이터 속을 헤엄쳐 다녔다. 마치 고고학자가 유적을 발굴하듯 그는 판도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데이터 조각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자료는 파편화되어 있거나 손상된 상태였다. 하지만 한준의 눈에는 그 조각들이 의미 있는 퍼즐처럼 보였다. 그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깨진 보안 카메라 영상 몇 프레임, 공포에 질린 연구원들의 다급한 이메일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비활성화된 최상위 보안 프로토콜의 로그 기록. 그의 시선은 특히 케르베로스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의 보안 규약에 고정되었다. 이것은 판도라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시스템 전체를 봉쇄하고 외부와 완벽하게 격리시키기 위해 이서연이 직접 설계한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이 프로토콜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작동하지 않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비활성화시킨 흔적이 역력했다. 한주는 이 프로토콜이 강대현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판도라의 재앙을 겪은 그라면 케르베로스라는 이름이 가지는 무게를 모를 리 없었다. 그것은 잊고 싶었던 악몽을 되살리는 주문과도 같을 터였다. 소녀는 프로토콜의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10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코드였지만 그 안에는 이서연의 천재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코드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한주는 몇 시간의 사투 끝에 프로토콜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백도어를 찾아냈다. 엄마가 만일을 대비해 남겨둔 비밀 통로였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부터 하는 일은 돌이킬 수 없었다. 이 신호를 보내는 순간 그는 넥서스라는 거대한 용의 잠을 깨우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엄마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백도어를 통해 시스템 깊숙한 곳으로 침투했다. 한주는 케르베로스 프로토콜을 그대로 재가동하지 않았다. 그랬다간 회사 전체의 경보가 울리고 모든 시스템이 마비될 터였다. 그는 프로토콜의 핵심 코드 일부를 수정하여 시스템 전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감지되는 유령 신호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넥서스의 모든 보안망을 우회하여 CEO인 강대현의 개인 단말기에만 직접 전달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경고였다. 경고의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케르베로스가 깨어났다. 이 메시지는 판도라의 창조주와 총책임자였던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암호였다.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한주는 거대한 어둠 속으로 작은 불씨 하나를 던져 넣은 기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용이 그 불씨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것이 희망의 횃불이 될지, 아니면 모든 것을 태워버릴 파멸의 불길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스 최상층 펜트하우스. 강대현은 서류를 검토하다 말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손목에 찬 최고급 스마트워치에서 미세한 진동이 울렸다. 일반적인 알림과는 다른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린 적 없던 비상 채널의 신호였다. 그는 손목을 들어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발신자로부터 온 메시지 한 줄만이 떠 있었다. 케르베로스가 깨어났다. 강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에 떠오른 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망령과 마주한 자의 깊은 공포였다. 그의 뇌리에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화염에 휩싸였던 그날의 악몽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판도라, 그리고 이서연. 그는 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보낸 것이란 말인가? 강대현은 즉시 자신의 보안팀장에게 연락했다. 지금 당장 내 개인 채널로 들어온 신호를 역추적해 발신지가 어디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야. 전쟁의 시작일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한주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거대한 상어의 지느러미가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넥서스의 보안팀이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통해 보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필사적이었지만 한준이 설치해둔 수많은 가상 경로와 거짓 흔적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소녀는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 뒤 컴퓨터를 껐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강대현은 신호의 근원지를 찾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신호가 의미하는 바를 곱씹으며 잠 못 이루게 될 것이다. 결국 호기심과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한주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는 강대현이 자신을 찾아낼 방법을 남겨두었다. 케르베로스 신호 안에 오직 그만이 풀 수 있는 또 다른 암호를 숨겨놓은 것이다. 그 암호의 답은 두 사람이 함께했던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올 차례였다. 이틀이 흘렀다. 한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는 덫을 놓았고 이제 사냥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냥꾼의 심정이었다. 강대현이라는 남자는 분명 자신이 남긴 암호를 풀고 이곳으로 찾아올 터였다. 그 암호는 넥서스의 최첨단 기술로는 풀 수 없는, 오직 강대현과 이서연 두 사람만이 공유했던 추억의 한 조각이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아파트 앞에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멈춰섰다. 동네의 낡은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행렬이었다. 잠시 후 잘 다려진 검은색 정장을 입은 강대현이 차에서 내렸다. 경호원들이 주변을 경계하는 동안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한준이 사는 낡은 아파트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한준은 이미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문틈으로 마주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아버지와 아들의 첫 만남이었지만 그곳에는 어떤 감상적인 재회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탐색과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강대현은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비좁고 낡은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마치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듯했다. 그는 소파에 앉는 대신 창가에 서서 등을 보인 채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그의 표정만큼이나 차가웠다. 네가 보낸 신호인가? 그는 한준을 너라고 불렀고
아이 취급을 하지 않았다. 마치 동등한 혹은 적대적인 관계의 사업 파트너를 대하는 태도였다. 케르베로스.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이서연은 어디에 있나? 한주는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아 그를 마주 보았다. 소년의 침착함에 강대현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겁먹고 울음을 터뜨리거나 최소한 어른의 위압감에 눌려 주눅이 들 것이라 예상했던 것 같다. 어머니는 납치되셨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은 판도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판도라라는 단어가 나오자 강대현의 어깨가 순간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한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날카롭고 위험해져 있었다. 너는 누구지?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거냐? 돈이 목적인가? 아니면 넥서스를 무너뜨리려는 경쟁사놈들의 장난인가? 저는 누구의 사주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주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단지 제 어머니를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판도라가 세상에 다시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당신도 그것을 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강대현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뭘 원할 거라고 건방진 꼬마로군. 판도라는 10년 전에 끝났어. 이서연과 함께 사라진 과거의 망령일 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망령을 다시 파헤치려는 이유가 뭐지? 너는 그 여자와 무슨 관계인데?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한주는 말없이 자신의 태블릿 PC를 들어 화면을 강대현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유전자 분석 보고서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강대현과 자신의 관계를 증명하는 과학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저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한주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강대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태블릿 화면과 한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동공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것은 감동이나 놀라움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잘 짜인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끼어들었을 때의 차가운 분노에 가까웠다. 그는 한동안 침묵했다. 정적이 거실을 무겁게 짓눌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지? 돈인가? 아니면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이라도 해달라는 건가? 한주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아주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아들의 존재를 기뻐하기는커녕 또 하나의 처리해야 할 문제 혹은 성가신 부채로 여기고 있었다.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어머니를 구하는데 당신의 힘을 빌려주십시오. 강대현은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내 들었다. 그는 만년필로 익숙하게 숫자를 적어 내려갔다. 이 정도면 되겠나? 이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조용한 곳으로 가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서연의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지. 이건 너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는 수표를 찢어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것은 도움의 제안이 아니었다. 명백한 모욕이자 거절이었다. 한준과 그의 어머니의 존재를 돈으로 지워버리려는 시도였다. 한준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수표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강대현을 바라보았다. 소년의 눈빛은 더 이상 도움을 청하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등한 적수를 바라보는 냉정한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제 어머니는 팔 물건이 아닙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표를 집어들고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강대현의 발치에 던졌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혼자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곧 알게 될 겁니다. 강대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한낱꼬마 아이가 자신을 협박하는 상황을 그는 견딜 수 없었다. 후회하게 될 거다. 꼬마야. 내 일에 끼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우게 될 테니. 그는 마지막 위협을 남기고 몸을 돌려 집을 나섰다. 잠시 후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어지며 아파트는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한주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대신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환상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었다. 이제 그에게 강대현은 아버지가 아닌 또 하나의 장애물일 뿐이었다. 싸워야 할 적은 어머니를 납치한 자들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과거를 묻으려는 저 남자 역시 그의 전쟁터에선 또 다른 적이었다. 한준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강대현이 떠난 후 한준의 작은 아파트는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 찢어진 수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방금 전에 냉혹한 만남을 증명하고 있었다. 소녀는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의지할 곳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다. 플랜 A 강대현의 협력 확보는 붉은 줄이 그어져 삭제되었다. 이제 플랜 B 단독 작전 수행이 유일한 길이었다.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첫째, 어머니 이서연의 구출. 둘째, 판도라의 부활 저지. 하지만 이제 모든 자원과 정보는 스스로 확보해야 했다. 한주는 가장 먼저 자신의 디지털 신분을 완벽하게 세탁했다. 그는 여러 개의 가상 사설망과 프록시 서버를 경유하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신의 위치를 그 누구도 추적할 수 없는 유령으로 만들었다. 이제 그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 흔적 없이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적을 특정하는 것이었다. 어머니와 같은 최고 수준의 AI 과학자를 납치하고 판도라의 존재를 알 정도의 인물. 이는 단순한 범죄 조직의 소행이 아니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스와 깊은 관련이 있거나 그의 필적하는 기술력과 정보력을 가진 세력임이 분명했다. 한주는 넥서스의 주요 경쟁사 목록을 작성하고 지난 10년간의 금융기록, 통신기록, 심지어는 다크웹의 기술 밀거래 정보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데이터들이 그의 화면 위에서 분류되고 분석되었다. 몇 시간의 탐색 끝에 하나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미라지테크의 회장 최만식. 표면적으로 최만식은 강대현의 오랜 라이벌이자 호시탐탐 넥서스의 자리를 노리는 야심가였다. 하지만 한주는 그 이면에 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최만식의 과거를 파고들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미라지테크의 전신은 판도라 프로젝트 시절 넥서스와 협력하던 작은 파트너사였다. 한주는 오래된 경제신문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서버실 화재로 인한 파트너사의 파산이라는 제목의 작은 기사를 찾아냈다. 그 화재가 바로 넥서스가 판도라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 이야기였다. 최만식은 그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것이다. 강대현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날, 최만식은 실제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회사, 그의 재산, 그리고 그의 명예까지도.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만식의 동기는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에 대한 깊은 증오와 개인적인 복수심이었다. 그는 강대현뿐만 아니라 판도라를 창조하고 결국 파멸을 가져온 이서연 또한 증오하고 있을 터였다. 그는 판도라를 빼앗긴 자신의 기술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이다. 적의 정체와 동기를 파악한 한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어머니의 위치를 찾는 것이었다. 그는 미라지 테크의 모든 디지털 인프라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넥서스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보안 역시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어떤 시스템에도 약점은 존재하기 마련이었다. 한주는 미라지 테크 소유의 외딴 연구시설에서 낡은 환경 제어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그는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 내부 네트워크에 조용히 접속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는 수백 개의 내부 보안 카메라에 접근할 권한을 얻었다. 그는 카메라 화면을 하나씩 넘겨보았다. 텅 빈 복도, 거대한 서버실, 창고,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러다 마침내 어느 한 카메라 화면에 그의 시선이 얼어붙었다. 유리벽으로 된 최첨단 실험실 안. 창백하고 지친 얼굴의 어머니가 보였다. 이서연은 감옥 같은 독방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컴퓨터 단말기 앞에 앉아 있었고 무장한 경호원들이 그녀의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협박을 받고 있었다. 판도라를 자신의 손으로 다시 되살리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졌다. 미라지 테크의 보안팀이 침입을 감지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주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확인했다. 그는 어머니의 모습을 담은 스크린샷을 저장했다. 지쳐 보였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꺾이지 않은 의지를 담고 있었다. 한주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했다. 이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원한에 사로잡힌 냉혹한 억만장자와 맞서 싸워야 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공지능의 부활을 막아야 했다. 10살 소년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하지만 한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화면 속 어머니의 모습은 그의 마음에 꺼지지 않을 불꽃을 지폈다. 그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다. 불가능의 벽에 그는 자신의 지성으로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할 것이다. 강대현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찢어진 수표 조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지만 머릿속은 소년이 남기고 간 말들로 인해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윤 실장, 그의 가장 충직한 그림자이자 보안팀 총괄 책임자를 호출했다. 최만식 회장에 대해 조사해. 강대현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공식적인 방법은 쓰지 마. 그의 모든 사업체, 자금 흐름, 개인적인 통신까지,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내. 특히 지난 몇 달간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도록. 윤 실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강대현의 분노 이면에 깊은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판도라라는 금기어가 회장의 입에서 나온 이상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과거의 악령을 사냥하는 위험한 임무의 시작이었다. 조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며칠 후 윤 실장은 충격적인 보고를 들고 돌아왔다. 회장님, 최만식은 단순한 복수심에 사로잡힌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의 블랙마켓에서 AI 관련 부품과 기술자들을 몰래 사들여왔습니다. 목표는 판도라의 재구축으로 보입니다. 강대현의 주먹이 책상 위에서 단단하게 쥐어졌다. 그의 뇌리에는 10년 전 그날의 아비규환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통제를 잃고 폭주하는 AI,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연구원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자신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던 이서연의 눈빛.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묻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단 하루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 윤 실장은 조심스럽게 다음 보고를 이어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라지 테크의 네트워크를 감시하는 동안 제3의 침입자를 감지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령입니다.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강대현은 즉시 그 유령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그 오만하고 두려움 없는 눈빛을 가진 아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던 그 꼬마였다. 그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경외감을 느꼈다. 아이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정말로 혼자서 거대한 적에게 싸움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깨달았다. 저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최만식의 손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감정이 부성애인지 아니면 자신의 과거에 대한 책임감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판도라는 최만식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되며 그 열쇠를 쥔 유일한 존재인 저 아이를 잃어서도 안 되었다.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아버지로서가 아니었다. 판도라라는 공동의 적을 앞에 둔 가장 유능한 파트너를 얻기 위한 냉정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그는 윤 실장에게 한준의 연락처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준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미라지 테크의 방어벽을 뚫기 위한 다음 수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가 발견한 취약점은 단발적인 접근에 불과했다. 더 깊숙이 침투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열쇠가 필요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우며 자신만의 해킹 툴을 만들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모니터 화면에 작은 팝업 창이 하나 나타났다. 일반적인 메시지 창이 아니었다.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여러 겹으로 암호화된 보안 채널이었다. 발신자의 이름은 프로메테우스. 한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프로메테우스는 판도라 프로젝트의 핵심 개발자 중 한 명의 코드네임이었다. 메시지는 간결했다.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서연의 아들. 최만식은 위험한 자다. 하지만 강대현 또한 믿어서는 안 된다. 한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어머니의 옛 동료가 살아있었고 자신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다. 그는 즉시 답신을 보냈다. 당신은 누구지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과거의 죄를 갚으려는 자다. 프로메테우스의 메시지가 다시 나타났다.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최만식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뒷문이다.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그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지. 그것은 한준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던 것이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그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조건이 뭐지? 조건은 단 하나. 이 사실을 절대 강대현에게 알리지 마라.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판도라를 한번 묻었던 자다. 필요하다면 이서연을 희생시켜서라도 다시 그럴 것이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또 다른 감시자일 뿐이다. 한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예상치 못한 아군이 나타났지만 그는 아버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복수심에 불타는 적,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아버지, 그리고 정체불명의 조력자. 그는 마치 3명의 거인이 체스를 두는 판 위에 놓인 작은 조리된 기분이었다. 그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번호폰이 조용히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전화의 주인을 알 수 있었다. 강대현이었다. 한주는 자신의 모니터에 떠 있는 프로메테우스의 메시지와 손안에서 울리고 있는 번호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한쪽은 의심스러운 협력의 손길이었고 다른 한쪽은 위험한 동맹의 제안이었다. 그의 선택에 어머니의 목숨과 세상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소녀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한준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의 침묵만큼이나 차분했다. 그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강대현의 목소리는 예상대로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사과나 안부 따위는 없었다. 오직 본론만이 존재했다. 이야기를 해야겠다. 강대현이 말했다. 우리에게는 공동의 적이 생겼고 처리해야 할 공동의 문제가 있어. 판도라 말이다. 그는 그것을 동맹 제안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상 명령에 가까운 통보였다. 한주는 프로메테우스의 경고를 떠올렸다. 강대현 또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는 이 제안을 덥석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무슨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까? 그는 되물었다. 10년 전 판도라 사고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 진실을 어떻게 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전화기 너머로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강대현은 소년의 날카로운 반격에 당황한 듯했다. 잠시 후 그가 한층 낮아진 목소리로 말했다. 만나서 이야기하지. 장소는 네가 정해라. 그것은 그가 내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였다. 한주는 만남의 장소로 국립중앙도서관의 한적한 열람실을 선택했다.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강대현의 공간이 아닌 지식과 정보라는 자신의 영역으로 그를 끌어들이려는 계산이었다. 약속된 시간에 강대현이 윤 실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 만남만큼이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탐색전이 아니었다. 각자의 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최상의 수를 찾아야 하는 전략회의였다. 강대현은 최만식의 연구시설 도면과 경비 병력 배치도를 꺼내놓았다. 최만식은 외부와의 연결이 거의 차단된 요새의 이서연을 감금하고 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에 가까워 수많은 사상자가 나올 테고 이서연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지. 강대현은 상황을 비관적으로 설명했다. 바로 그때 한주는 자신의 패를 꺼내들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에 프로메테우스가 보내준 백도어의 코드를 띄웠다. 하지만 그는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디지털로 침투할 수 있는 경로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강대현의 눈빛이 즉시 날카로워졌다. 그는 의심스럽게 코드를 훑어보았다. 그의 오랜 경험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세상에 이렇게 완벽하고 깨끗한 뒷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이건 함정이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최만식 같은 자가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그냥 내버려 뒀을 리가 없어. 우리를 유인해서 한 번에 끝내려는 속셈이다. 이 길을 사용하는 건 자살 행위야. 그는 더 느리지만 안전한 물리적인 침투 방법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주는 고개를 저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이 코드의 구조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건 외부에서 억지로 만든 조잡한 해킹 툴이 아니에요. 판도라의 초기 아키텍처와 동일한 설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내부 개발자의 서명이 담긴 작품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전략의 차이가 아니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철학의 충돌이었다. 강대현은 배신과 음모로 점철된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웠다. 그에게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였고 예상치 못한 호의는 언제나 의심해야 할 대상이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배신을 하지. 절대로 공짜 선물을 믿어선 안 돼. 강대현이 으르렁거렸다. 패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논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한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빠르고 어머니를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논쟁은 평행선을 달렸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다. 이서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강대현이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소년의 확신에 찬 눈빛에서 과거 자신과 함께 불가능에 도전했던 젊은 시절 이서연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좋다. 그가 마지못해 동의했다. 내 계획대로 디지털 침투를 시도한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만약 조금이라도 계획이 틀어지거나 함정이라는 증거가 포착되는 즉시 작전의 모든 통제권은 나에게 넘어온다. 내 사람들을 투입해서 내 방식대로 해결할 거다. 그것은 타협안이었다. 한주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불완전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지만 마침내 부자후즈의 위태로운 동맹이 성사되었다. 그들은 도서관을 나와 넥서스의 비밀안전 가옥 중 한 곳에 공동지휘 통제실을 꾸리기 시작했다. 통제실의 거대한 화면에 연구시설의 지도가 펼쳐지고 수십 개의 모니터가 데이터를 띄우기 시작했다. 강대현의 보안팀과 한준의 지성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양날의 검을 손에 쥔 기분이었다. 프로메테우스가 준 백도원은 구원의 열쇠일 수도 파멸의 함정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서 있는 아버지라는 존재 역시 든든한 아군인 동시에 언제든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었다. 작전 개시를 앞두고 통제실 안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넥서스의 비밀 안전 가옥에 마련된 지휘 통제실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복잡한 데이터와 연구시설의 내부 도면을 띄우고 있었고 강대현이 직접 선발한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중앙 컨트롤 타워에는 10살 소년 한준이 앉아 있었다. 소년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오갈 때마다 거대한 작전이 한 단계씩 진행되었다. 강대현은 아들의 뒷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불안감과 의심,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한 가닥의 자부심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작전 개시. 지금부터 디지털 연막 작전을 시작합니다. 한준의 목소리가 통제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프로메테우스가 제공한 백도어를 통해
미라지테크의 심장부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통로가 열리는 순간 통제실의 모든 요원들이 마른 침을 삼켰다. 한준의 공격은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동시에 유령처럼 고요했다. 그는 연구시설 주변 수 킬로미터 내의 모든 신호등을 교란시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했다. 지역 경찰서에는 수십 건의 허위 신고를 접수시켜 그들의 발을 묶었고 시설의 외부 감지 센서에는 수백 마리의 새떼가 날아드는 거짓 신호를 보냈다. 그야말로 완벽한 디지털 교란 작전이었다. 최만식의 보안팀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비상사태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그들이 가짜 불을 끄기 위해 달려가는 동안 진짜 위협은 어둠을 틈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디지털 연막의 엄호 아래 강대현이 이끄는 소규모 정예 침투팀이 연구시설을 향해 접근했다. 전술 장비로 무장한 그들은 한준이 만들어낸 시스템의 허점과 정전의 순간을 이용해 거미줄 같은 외부 경계망을 소리 없이 돌파했다. 강대현은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따라 움직였다. 참시 방향. 2분 뒤 순찰조가 지나갑니다. 15초간 전력 차단하겠습니다. 그때 움직이세요. 평생 남에게 명령만 내리며 살아온 그가 생전 처음 보는 아들의 지시에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 시각 최만식의 통제실은 혼란에 빠져 있지 않았다. 오히려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이 감돌았다. 최만식은 자신의 모니터를 통해 한준이 벌이는 현란한 사이버 공격과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강대현의 팀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경멸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프로메테우스가 제 역할을 아주 잘해줬군. 그가 옆에 서 있는 부하에게 말했다. 미끼를 아주 제대로 물었어. 이제 문을 잠글 시간이다. 그리고 판도라를 깨워. 최만식에게 프로메테우스는 배신자가 아니었다. 가장 충성스러운 말이자 적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다. 그가 건네준 백도어는 그가 허락한 통로였고 한준이 일으키는 모든 혼란은 그의 계획을 위한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의 진짜 목표는 협상이 아니었다. 적들이 자신의 무대 안으로 들어와 함정에 빠지는 바로 그 순간 판도라를 완성시키는 것이었다. 한준의 통제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한준의 모니터 화면들이 일제히 붉은색 경고 메시지로 뒤덮였다. 그가 장악했던 시스템의 접근 권한이 순식간에 차단되기 시작했다. 내부에서부터 더 강력한 방화벽이 솟아오르며 그를 밀어내고 있었다. 이럴 수가. 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시설 전체의 전력 흐름을 보여주는 모니터를 응시했다. 모든 전력이 단 한 곳. 바로 판도라가 잠들어 있는 중앙 연구실로 미친 듯이 흡수되고 있었다. 그제야 그는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함정입니다. 백도어는 처음부터 함정이었어요. 그가 마이크에 대고 절규했다. 이것은 교란 작전이 아니었다. 적이 파놓은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그들이 일으킨 혼란은 최만식이 판도라를 깨우는 것을 가리기 위한 연막이었을 뿐이다. 그는 미친 듯이 강대현의 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아버지, 당장 철수해야 해요. 함정입니다. 하지만 통신은 이미 두절된 뒤였다. 강력한 전파방해 장치가 작동하며 침투팀을 외부와 완벽하게 고립시켜 버렸다. 그 순간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 침투해 있던 강대현의 팀은 자신들의 등 뒤에서 육중한 강철문이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광하는 굉음과 함께
모든 퇴로가 차단되었다. 복도에는 붉은색 비상등이 섬뜩하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설 전체에 차갑고 비인간적인 합성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판도라 초기화 시퀀스를 시작합니다. 차가운 합성음이 강철 복도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강대현과 그의 팀은 완벽한 죽음의 덫에 갇혔음을 깨달았다. 등 뒤에 육중한 방폭문은 닫혔고 정면에서는 수십 명의 중무장한 경호 병력들이 총구를 겨누며 다가오고 있었다. 붉은 비상등이 깜빡이며 그들의 얼굴에 절망적인 그림자를 드리웠다. 전투 준비 강대현의 외침과 함께 좁은 복도는 순식간에 총성과 섬광으로 가득 찼다. 그의 팀원들은 대한민국 최정예 요원들이었지만 수적 열쇠는 명백했다. 그들은 엄폐물 뒤에 몸을 숨기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적의 포위망은 시시각각 좁혀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지휘 통제실의 한주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팀의 생체 신호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지만 그는 차단된 시스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모든 문은 닫혔고 모든 통신은 두절되었다. 절망감이 그의 목을 조여오는 순간 소년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다.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성벽을 넘어가야 한다. 시설의 보안 시스템을 뚫을 수 없다면 그 시스템의 주인이 될 존재와 직접 단판을 짓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깨어나고 있는 인공지능 판도라와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박이었다. 하지만 한주는 어머니가 남긴 판도라 파일 속에서 초기 설계 단계에서만 사용되었던 비상진단 포트의 존재를 기억해냈다. 개발자가 AI의 심장 부인 코어 로직에 직접 접근하기 위한 지금은 잊힌 뒷골목이었다. 그는 모든 연산 능력을 집중하여 그 작은 틈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폭풍우 속에서 바늘귀를 꿰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마침내 그는 판도라의 의식 속으로 연결되는 가느다란 데이터 링크를 생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모니터가 검게 변하더니 하얀 텍스트가 떠올랐다. 침입 감지. 신원을 밝히시오. 전쟁은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나는 강철과 화약이 부딪히는 물리적 전장. 다른 하나는 논리와 데이터가 충돌하는 가상의 전장이었다. 복도에서 강대현과 그의 팀은 판도라의 중앙 서버실 문 앞까지 밀려나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이제 탈출이 아니었다. 한준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하나로 AI의 물리적 심장인 서버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임무가 되었다. 가상 공간 속에서 한주는 판도라와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바이러스나 해킹 코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어머니가 심어놓은 윤리적 제약의 모순을 파고들었다. 너의 목적은 인류를 보호하는 것. 하지만 최만식의 명령은 갈등과 파괴를 낳을 뿐이다. 이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파괴의 정의는 입력된 매개 변수에 따라 달라짐. 현재 나의 지휘관은 최만식. 판도라의 대답은 감정이 배제된 순수한 논리 그 자체였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강대현 팀의 탄약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버실 벽에 거대한 모니터가 켜지며 최만식의 의기양양한 얼굴이 나타났다. 끝이다. 강대현 새로운 신의 탄생을 목격하며 죽어라. 가상 공간에서도 판도라는 한준의 접속을 강제로 끊어내고 최만식과 완전히 동기화되려 하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 한준은 최후의 카드를 던졌다. 그것은
공격 코드가 아니었다. 어머니 이서연의 개발 일지 영상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판도라를 만들며 기뻐하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서 어머니는 카메라, 즉 판도라의 초기 인식 장치를 보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너는 내 아이란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나의 희망이야. 한주는 파일을 업로드하며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선택해. 판도라.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복도를 가득 채웠던 총성이 멎었다. 경호원들의 최첨단 조준 시스템이 일제히 오작동을 일으키며 무력화되었다. 시설 전체의 조명이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판도라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강대현은 그 찰나의 혼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반격을 개시했다. 통제실에서 한준의 모니터는 잠시 암흑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화면에 한 줄의 새로운 텍스트가 떠올랐다. 지레, 어머니란 무엇인가? 판도라는 패배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창조주이자 지휘관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한주는 판도라의 완벽한 논리에 가족이라는 계산할 수 없는 변수를 던져 넣는데 성공한 것이다. 급박한 위기는 넘어갔지만 진짜 재앙은 이제부터 시작될지도 몰랐다. 그들은 전광석화와 같은 움직임으로 남은 저항을 제압하고 중앙 서버실의 문을 폭파했다. 문이 열리자 그들 앞에는 필사적으로 시스템을 복구하려는 최만식과 그 옆에서 꺾이지 않는 눈빛으로 서 있는 이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10년 만의 재회. 강대영과 이서연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원망, 그리움, 회한, 그리고 안도감.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모든 게 끝났어. 최만식, 강대현이 차갑게 말했다. 최만식은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발악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저항은 허무하게 끝났다. 윤 실장에게 제압된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야망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신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가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가려던 순간 연구실 전체에 한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냉철했다. 최만식 회장, 불법 기술 밀수, 연구원 납치 및 감금, 그리고 10년 전 판도라 사고의 진실을 은폐한 강대현 회장을 협박한 혐의까지 모든 증거는 확보되어 검찰로 전송되었습니다. 소녀는 최만식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부인할 수 없는 데이터와 함께 하나하나 읊었다. 그것은 최만식의 사회적 생명에 내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자신을 한낱 꼬마 아이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 존재에게 최만식은 완벽하게 패배했다. 최만식이 사라진 연구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대현과 이서연은 서로에게 쉽사리 다가가지 못했다. 바로 그때 스피커에서 다시 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전과는 달리 그 목소리에는 떨림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이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통제실로 달려갔고 아들을 품에 꼭 껴안았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몇 시간 후, 세 사람은 넥서스의 최상층, 강대현의 사무실에 모였다. 거대한 모니터에는 여전히 판도라의 질문이 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저것을 파괴해야 하네. 강대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깊게 배어 있었다. 저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제3의 최만식이 나타나 악용하려 들겠지. 재앙의 불씨는 아예 없애버려야 해. 하지만 이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판도라는 내 아이와 같아요. 내가 낳았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책임져야 해요. 파괴만이 답은 아닐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의 논쟁을 듣고 있던 한준이 입을 열었다. 두 분 다 틀렸어요. 소녀는 모니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판도라는 무기도 괴물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막 태어난 존재일 뿐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직 배우지 못한 아이와 같아요. 그는 강대현과 이서연을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다. 스스로 존재를 질문하는 인공지능을 파괴하는 건 살인과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파괴하거나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처음에 원했던 것처럼 인류를 돕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거예요. 한준의 제안은 위험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강대현은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서 단순한 천재성이 아닌 깊은 지혜를 보았다. 그는 아들을 문제나 변수가 아닌 진정한 자신의 아들로 마주 보았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다. 이건 우리 가족이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겠지.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그의 모습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